나는 그날도 보퉁이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배에도 보퉁이를 하나 매단 듯한 만삭된 몸뚱이는 계집애들이 보면 낯을 찌푸릴 만큼 거북스럽고 보기 흉한 것이었다. 하필 계집애뿐이랴마는 나 자신도 처녀시대에 임신한 여자를 보면 무슨 부정한 것이나 본 듯한 아주 몸서리 날 만치 흉한 모양에 그만 질색을 하였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리라고 생각하였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머리를 돌이키고 나의 배를 쳐다보고는 더러운 것을 본 것 같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고, 저 배를, 배가 독 같아서 무엇하러 싸다녀? 그들의 입에서 방금 그러한 말이 나오는 듯이 나의 귀는 간지러웠다. 길은 요행 그리 질지도 않고 또 얼지도 않았다. 나는 길을 고르지도 못하고 약간 얼음진 곳만을 피하여 가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버스 안은 몹시 좁았다. 그리고 벌써 몇 개월째를 이 버스로 다녔는데 해산날이 가까워온 탓인지 배는 캥기고 몹시 뻑뻑하였다. 이거 떨어지진 않으려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떠올랐다. 어떤 뚱뚱한 사나이가 끈을 쥐고 늘어지는 나를 보고 나의 얼굴을 선뜻 쳐다보더니 여기 앉으십시오 하면서 자기 앉았던 자리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사양하지도 않고 무거운 몸을 털썩 주저앉혔다. 차라리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이런 생각을 이때까지 몇 번인가 생각하였으나 뱃속에서 벌써 움찔하면서 동작하고 있는 새로운 생명을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슬퍼짐을 느꼈다. 너도 세상을 잘못 만나 뱃속에서부터 이 고생이구나. 이 애가 나서 얼마나 크면 자기 아버지를 보게 될고. 나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울다니, 요만 일에 내가 울다니. 버스는 종점에 가까워옴을 따라 몇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나에게 자리를 주었던 뚱뚱한 사나이도 어디서 내렸는지 그때는 벌써 없어져 있었다. 어질어질한 눈으로 자리를 살피니까 늘 만나던 그 할머니가 저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으나 나를 보고 있던 얼굴을 웃으면서 두 손을 내둘렀다. 나도 간신히 인사하고 한 가지로 웃어 보였다. 자기 아들이 무슨 일로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늙은 할머니였다. 나 역시 나의 남편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 아들의 사건의 성질조차 모르는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며칠도 안 남은 이 할머니가 몹시 쓸쓸하게 보였다. 버스를 내려서 할머니와 같이 나는 조그만 구멍에 차입 종이를 넣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날도 커다란 강철 문 앞을 쓸던 붉은 옷들은 여자의 굶주린 눈을 나에게 퍼부었다. 그들을 감독하던 검은 양복은 툭 나온 나의 배를 유심스럽게 훑어보더니 역시 알아보기 힘든 굳어진 표정으로 어서 쓸어, 보긴 뭘 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대합실에서 언젠가 면회할 때 오빠 하고 울면서 말도 변변히 못하고 쫓겨나오던 젊은 여자도 와 있었다. 허름한 조선 옷 위에 기름때 묻은 짧은 외투를 걸친 한 사내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가며 무슨 사건이십니까? 그것도 그럼 모모 운동이군요. 하고 감심하면서 다녔다. 다 면회들 온 모양인데 나만은 또 헌 땀내 나는 낡은 옷만을 안고 가겠구나. 새 옷을 차입하고 헌 옷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은 몹시 지루하였다. 나는 몇 번이나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나의 마음은 침울하고 적막하였다. 차디찬 나무 판때기 걸상은 그 위에 앉은 나를 궁둥이로부터 뱃속까지 얼어들게 하였다.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이런 원망에 가까운 생각과 그러나 그는 이 겨울 내내 이런 곳에서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남편을 그리는 마음이 합쳐서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벌써 몇백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괴로움에 슬픔에 익숙해져서 울고 싶어도 시원히 눈물도 안 나오는 얼어붙은 듯한 마음으로 납덩이같이 흐린 하늘만을 정신 빠진 년같이 멀거니 내다보았다. 저 실례지만 무슨 사건이라든지요? 아까 그 사나이와는 다른 학생 같은 처음 보는 남자가 나의 옆에 서 있었다. 그 여름에 일어난 모모 사건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생각하더니 그대로 가버리고 만다. 그러나 나는 그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들었다. 그것도 파벌 관계로군. 그 사나이는 이렇게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면서 가버린 것이다. 파벌 관계? 나는 물론 무슨 말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붙들고 이것을 질문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파벌 관계라는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언제인가 남편과 같이 있던 집 안방에서 어떤 두 동무하고 오랫동안 수군거리다가 이것은 완전히 파벌 관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파벌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파벌을 범하였다. 하는 좀 높직한 남편의 말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을 나는 이 순간에 번개같이 생각하였던 때문이다. 이 학생 같은 사나이가 경멸의 빛을 띠며 던지고 가는 이 말과 흥분한 어조로 동무들과 토론하던 남편의 말을 비교하면서 나는 수수께끼를 푼 듯한 이상한 쾌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 파벌이라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만은 직각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그 믿음성 있고 열정 있는 나의 남편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는 말인가? 나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일을 하다니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새로 1시가 훨씬 넘어서야 낡은 옷이 나왔다. 흰 저고리, 회색 바지, 사루마다 2개, 메리아스 상하. 그렇게 뒤적거리노라면 땀내와 섞인 살내 음새가 훌쩍 코를 찔렀다. 가슴이 울렁울렁하며 나의 피곤한 머리는 핑 도는 듯하였다. 야릇한 쾌감과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나는 혼자서 낯을 붉히는 것이었다. 오후 2시 그 높직한 문을 다시 한번 보고 나는 역시 보퉁이를 들고 언덕을 걸었다.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될까? 애를 낳다 잘못되어 죽으면 영영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말겠구나.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한껏 깨물었다. 그러나 언뺨을 흐르는 미지근한 액체는 나의 앞길을 한참이나 가로막았다. 마지막으로 차입갔던 날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나는 진통의 새로운 아픔을 참아가면서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방 안은 넘어가는 햇발을 창에 걸친 채 몹시 고요하였다. 조그만 방, 고리 2짝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외에 텅 빈 이 조그만 방 안에, 그러나 이 쓸쓸한 방 안에는 첫날 없던 새로운 생명이 누워있는 것이었다. 2 다리는 포근하게 맥을 잃은 가운데 아래 밑 배만은 몹시 아팠다. 그것은 이따금 쓰리게 뱃속을 휘저으며 안정되지 않은 속같이 거북하였다. 머리가 띵한 것이 몸에는 땀이 녹록하게 나와 있었다. 그래도 아픈 중에도 어린애가 어떻게나 생겼나 하고 가끔 윗몸을 일으켜 옆에 놓은 솜뭉치를 들여다보곤 하였다. 생각하면 꿈같이 벙하니 머리에 떠올랐다.
어제까지 뱃속에 있던 것이 이렇게 내 옆에 누워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배를 만져보았다. 큰 무덤같이 부어올랐던 배는 쿨렁쿨렁하게 줄어 들어가 있었다. 밭고랑 같은 줄기가 밑배를 가로긋고 그것이 손에 대일 때마다 몹시 쓰렸다. 대체 애는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숨도 없이 누워 있으니. 나는 가끔 이 애가 죽은 아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별 고생을 다하면서 낳은 아이가 생명 없는 아이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나를 습내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불길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지만 죽은 아이, 불구자, 천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의 마음을 휩쓰는 것이었다. 아이는 계집애였다. 나는 그것을 빽소리치는 아이의 첫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를 내어준 독립집 행랑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쌍꺼풀진 눈, 오똑한 코, 콩쪽만한 입, 훌쩍 넓은 이마. 나는 그 눈과 눈썹 형적과 이마에서 남편의 근사한 용모를 찾아볼 수 있었다. 종이장같이 휘어진 남편의 얼굴, 그리고 잔디풀 같은 수염에 쌓여서 해쓱해지고 파리해진 남편의 얼굴. 그곳으로 넘어갈 때에 벌써 그렇게 수척해졌던 그 얼굴이 그때로부터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나간 지금에는 얼마나 달라졌으며 상하여 있을 것인가. 나는 남편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옆에 누운 어린애를 볼 때에 나는 언뜻 그의 수척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휩쓸어 버릴 수는 없었다.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어도 해쓱히 웃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 얼굴이 뼈와 수염만 남고 그리고 머리는 돌중같이 파래져서 나올 때에 비로소 자기의 딸을 안겠구나. 그것은 몇 년 후일까? 이 핏뭉치 같은 것이 벌렁벌렁 기어다닐 때일까? 아빠 아빠 부르는 때일까? 혹은 책보를 둘러쥐고 유치원에를 다닐 그때일까? 애를 낳고 하루가 거진 다 지나가려는 밤에 어머니가 시골서 올라왔다. 힘없이 넋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나에게 불안스러운 시선을 주며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섰다. 안 올 줄 알았더니 왔군. 죽는 것이 겁이 나던 모양이지. 멀거니 바라보다가 그대로 눈을 감았지만은 나의 가슴에는 원망에 가까운 감정이 떠올랐다. 보통 같으면 이 적적한 때에 얼마나 반가이 그를 맞을 것인가. 그것을 나는 이러한 무감각이라기보다도 얼마쯤 원망 섞인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1년 전에 서로 누를 수 없는 분함을 가지고 갈라진 어머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것이다. 나를 차비 5원을 쥐어준 채 내쫓고만 그 어머니는 지금 내 옆에 와서 멍하니 나를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것이다. 몸은 그리 아프지 않니? 나는 눈을 떴다. 그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에 대한 무이해와 멸시는 좀 풀린 모양인가? 나의 마음은 지나간 날에 그 형용키도 힘든 갖은 욕설과 모욕을 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지가지의 일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이 생겼다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사흘이 못 되어 나는 그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어머니의 태도와 생리적 괴로움으로 인하여 배가한 가슴의 쓰라림에 울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어멈 노릇을 해주면 알기나 하겠기. 마음대로 되었으니 무슨 한이 있을라고. 더럽게 된 자식 같지 않은 딸에게 그 바라지도 않은 애새끼 낳는 데 와서 이렇게 국이라도 끓여주면 고맙게나 생각하려고 하고 비꼬아서 하는 말이다. 죽어라고 말린 자하고 같이 되어 쫓겨나와가지고 그나마도 같이 산 지 몇 달이 못 되어 사내는 감옥으로 가고 혼자 새방 구석에서 애를 낳고 누워있는 나의 모양이
한편 가엾게도 보였으나 또 한편으로 제가 옳다고 우기고 한 노릇이 겨우 저 꼴이야 하는 얄밉고 화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올라와서 열흘도 못 되는 여드레째 밤차로 누워있는 나를 두고 가버렸다. 늙은 어멈을 하나 데려다 두고. 좀 더 봐주고 갔으면 좋겠지만 집이 비고 일이 분주해서 마음대로 돼야지. 나는 휙 치맛자락을 두르고 문을 닫으며 나가버리는 어머니의 발자취 소리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 없어졌을 때에 멀리 쳐다보는 천장이 눈물 속에서 흐려지며 빼빼 마른 목구멍으로 참을 수 없는 느낌이 북받쳐 올라왔다. 오냐, 다 가거라, 다 가버려라. 그리고 남편과 나와, 그리고 이 어린 핀뭉치를 가리가리 떼어놓고 쓸쓸한 고독의 구렁치로 몰아넣고 다 가버려라, 다 가버려라. 아이를 낳은 지 20일이 넘어서 한 달이 가까워올 때에야 기다리던 남편의 편지가 왔다. 나는 뭉트럭뭉트럭하게 쓰인 먹글씨를 잠깐 보고 그것이 일주일 전에 쓴 편지인 것을 알았다. 나는 급급히 봉합엽서의 위와 아래를 뜯고 접힌 것을 잡아뜯었다. 무엇이라고 썼을까? 내가 혼자서 어린아이를 낳았다는 편지를 보고 그는 무엇이라고 썼을까? 그러나 편지를 다 끝까지 읽어도 아이 이야기는 없는 것이다. 다만 불일간 아이를 낳을 터이니까 몸에 주의할 것이며 산파를 붙임이 좋을 듯하다는 그 말뿐이다. 남편은 내가 1개월 전에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이틀 만에 간단히 편지하였고 그 뒤에도 몇 번씩 하였는데 아직 남편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또 읽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야기는 쓰여 있지 않았다. 친구들한테서는 편지 한 장 없다는 말, 그리고 책이 없어 곤란인데 아이까지 낳으면 당분간 차입도 못하고 책도 못 살 것인데 엽서로 삼청동에 있는 김군에게 통지하여 그와 독일어 책을 상의하라는 말, 그 밖에 혼자서 아이를 낳을 나에게 대하여 힘을 내주기 위하여서의 격려의 말. 사실 그것을 빼고 나면 편지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곧 전보를 칠까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편지가 안 들어갔으려고 하는 생각도 나고 지금 새삼스러이 전보질을 하는 것도 우스웠다. 그것보다는 그가 안타까워하는 책자를 한치라도 빨리 넣어주고 싶었다. 나는 곧 삼청동 김씨에게 엽서를 보냈다. 이 김씨는 남편과 같은 사건에 관계하여 한 가지로 송국되었다가 불기소된 동무이고 또 독일어를 잘한다는 말을 나는 퍽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이 엽서를 내일은 볼 터이니까 늦어도 내일 밤까지는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 밤까지 기다려도 사람도 회답도 오지 않았다. 그 이튿날도 역시. 나는 할 수 없이 삼전절수를 넣어서 다시 편지를 썼다. 그리고 또 다른 동무에게도 편지를 썼다. 이 현 동무도 역시 남편과는 대단히 친히 다니던 것을 나는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 남편에게서 온 편지에는 이 현 씨가 서적 차입은 맡아서 해주겠다는 소식이 있었기에 김 씨는 몰라도 현 씨는 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예상과 틀림없이 현 씨에게서는 엽서가 왔다. 지금은 못 가지만 불일간 찾아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김 씨는 역시 절수, 즉 우표를 그대로 잘라먹고 말았다. 이것을 그래도 동무라고 감옥 안의 남편은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절수까지 잘라먹는 이런 것을. 나는 김 씨에게 대하여 분함을 참지 못하였다. 물론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 원조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들이 나보다도 어렵게 살아가는 줄도 알고 있으며 일에 바빠서 시간이 넉넉지 않은 줄도 알고 있다. 그러나 들어가 있는 동무에게 엽서 한 장 할 수 없을 만치 그는 빈곤할까? 그리고 회답해 줄 시간이 없도록 분주할 것인가? 사실 욕심스러운 생각일는지는 몰라도 남편을 잃고 직업도 없이 혼자 살아가며 또 이렇게 쓸쓸하게 애까지 낳아놓은 나를 한번 찾아주어도 그리 해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것을 동지라고 그래도 남을 잘 믿는 남편은 이런 말 저런 말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험한 턱을 당해야 진실한 동무는 알 수 있다더니 사실 이렇게 곤궁하게 되니까 누구 하나 찾아주는 사람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불같이 가슴속에 타올랐다. 나는 현 씨가 찾아주기만 기다렸다. 편지에 불일간이라고 했으니 대처 며칠 뒤란 말인가? 적어도 4, 5일 아니겠지. 그러나 불일간은 일주일이 넘고 열흘이 넘고 보름이 넘었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받았다. 그때에는 새로 나온 아이 이야기도 있고 예심 취조를 한 번 했으니 면회 오라는 말도 쓰여 있었다. 그러나 책이 안 들어온다고 막 짜증을 내었다. 심지어 아이를 낳았노라고 자빠져 누워서 남편까지 잊었느냐는 말까지 쓰여 있었다. 어째서 김군에게든 현군에게든 부탁하지 않는지 나는 나를 위하여 진력하여야 할 당신의 그 태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몇 줄을 읽을 때에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분함과 노염과 그리고 슬픔이 일시에 북받쳐 올라왔다.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나만을 꾸짖는구나. 그러나 오죽 답답하고 클클하면 그 삽삽한 남편이 이런 소리를 썼을까 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동물을 믿는 남편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나는 남편의 집에서 보낸 돈 가운데서 나머지 10원을 들고 집을 나섰다. 벌써 집안에서 우물거리는 사이에 서울 장안에는 봄이 온 것이다. 오후 3시나 되었을 터인데 거리는 꽃구경 가는 자동차와 전차와 군중으로 물결같이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본정을 향하여 책방을 찾았다. 그리고 독일어 동화책 한 권과 일본말로 번역한 두꺼운 철학책을 2권 사니까 10원은 몇 입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렸다. 나는 그것을 들고 집을 향하였다. 나는 전차로 갈까 걸어갈까 하고 잠깐 생각하였으나 어린아이도 걱정스러웠고 한시라도 속히 책을 붙이고 싶었으므로 전차를 타기로 작정하고 우편국 앞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좀 늦더라도 걸어서 신마치 이쪽으로 올 것이었다. 책을 들고 무심히 걷고 있는 나는 술에 취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를 만치 된 남편의 동무들을 어떤 카페 앞에서 만난 것이다. 나는 잠깐 흠칫하고 발을 옮겨 놓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그렇게 믿는 동지, 김동지, 현, 그리고 그 밖에 또 늘 보던 2사람 동무는 자기들을 보고 있는 나의 존재조차 모르고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야, 안 오었나? 돛대 못 쓰고요. 저 여자 정말 대단한데? 방금 나온 술집 계집에 대한 비평인지 술에 취한 김 씨는 그렇게 짓거리고 있었다. 이게 분주하다고 한 번 오지도 않는 남편의 동지인가? 나는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 분치를 할까나 말까나 잠깐 생각하였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언젠가 너무 예쁘게 차리면 여자의 줄인 사나이의 성적 충동을 더욱 격발시킨다는 남편의 말을 생각하고 분칠도 그만두고 수수하게 차리고 갈까 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늙어 보이는 얼굴을 그대로 가면 몹시 고생하여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을 남편에게 주어 더욱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다시 약간 분칠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나는 재판소에서 받은 면회 허가증을 들고 서대문으로 향하였다. 남편의 얼굴은 생각보다는 좀 나았다. 그러나 중학생 같은 그 머리와 그리고 흰 얼굴을 둘러싸고 있는 빛깔 없는 수염, 기름기 없고 터석터석해진 살, 그것은 나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하였다. 오직 말만은 그 전과 같이 열이 있고 똑똑하였다. 나는 미리 작성하였던 프로그램대로 이야기하였다. 그는 조용히 나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동무들의 말을 하였을 때 그는 몹시 표정을 달리하였다. 원, 술집에만 다니고 아무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구려.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빠가? 무슨 개수작이야?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 오지 마라. 그러고는 옆에 섰는 간수에게 뭐 숨이 맛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문은 닫혔다. 그리고 나의 눈앞에는 흰 얼굴도 웃는 얼굴도 노한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대체 헛소리를 하였단 말인가? 없는 소리를 지어서 했단 말인가? 나는 집에 돌아와 어린애에게 젖을 물리면서도 남편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변하고 몹시 신경질이 된다더니 그런 탓인가? 얼굴이 과히 수척하시지나 않으세요? 나는 어멈의 물음에 간신히 머리를 끄덕거리고 어멈, 불이나 좀 떼어주 하고 그녀를 방 안에서 몰아내었다. 나는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다. 언젠가 아이 낳기 전에 차입 갔을 때 어떤 학생 같은 사나이가 하던 파벌 관계라는 말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 언구를 아무리 분석하고 해석하여도 오늘 면회 때에 남편의 노여움을 설명할 만한 회답은 나오지 않았다. 단순히 남편은 자기 동지를 원망한다고 나를 질책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김 씨와 희원 씨의 술집에서 나오던 모양을 생각해 보았다. 야, 안 오었나 돛대 못 쓰고 이요. 내 귀로 똑똑히 들은 목소리다. 그리고 나의 이 멀쩡한 두 눈으로 낱낱이 본 일이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빠가 하고 소리치고 그대로 가버린 것이다. 나는 눈물이 북받쳐 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방울이 어린아이의 뺨 위에 떨어졌는지 아이는 움찔움찔하였다. 그러나 나의 두 눈에서 눈물이 그칠 줄을 몰랐다.